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 개념학습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는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대로 온라인 계약 끝날 때까지, 즉 등교 계약 이전까지만 다 들으면 되니까 차근차근 나눠 듣도록 합시다.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11쪽 수능 특강 11쪽 한번 봅시다. 11쪽 보면은 개념 완성 2강에서 시의 내용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 그리고 소재, 마지막으로 어조와 태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시의 내용을 살필 때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시적 화자의 정서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네요. 시적 화자, 시적 화자는 뭐야? 시적 화자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해. 예를 들어서 작품을 쓴 사람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작품 쓴 사람은 시인이고 그 시인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서 화자를 설정해. 시 속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시적 화자라고 하는 거야. 자, 그 시적 화자의 무엇을 살펴야 되냐면 정서를 살펴야 된다고 하네. 정서가 무엇일까?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개념을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네. 자, 감정, 기분. 그래서 이 시적 화자의 정서, 시에서의 시적 화자의 정서에는 무엇이 반영되느냐? 밑에 나와 있어.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이 된대. 화자의 태도가 반영이 된다고 하네. 근데 뭐에 대해서? 시적 대상, 시에서 얘기를 하는 대상이나 그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이 된대. 예를 들어 볼까? 자, 시적 화자. 자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치자. 시적화자가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과가 예쁘고 빨갛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쭉 이렇게 얘기를 나와 있어. 그럼 사과는 뭐야? 시적 대상이야. 자, 그러면은 이 시적화자가 시적화자가 독립운동가야. 그래서 시에서 조국 독립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자, 그러면은 시적 상황은 무엇일까? 시적 상황은 바로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 시적 상황,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되겠지. 예를 들어서 뭐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쌤이랑 같이 한번 보자. 여기에서는 사과가 탐스럽다. 뭐 예찬일 수도 있고 사과에 대한 예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감탄 뭐 비슷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시적 화자가 얘 2에서 보면은 시적 상황,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말한다면 조국 독립을 외치는 독립운동가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당연히 아니면 분노 이런 감정을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대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종류로 한번 넘어가 볼까? 종류는 크게 쉽게 긍정적 정서랑 부정적 정서가 있어. 부정적 정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모 치는 거, 긍정적 정서는 동그라미 치는 거. 자, 그 예시로 사랑, 존경, 예찬, 환희, 동경, 희망, 기대 등등이 있고 미움, 분노, 공포, 비애, 우수, 절망, 원망 이런 게 있네. 정서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 얘들아,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걸 막 줄줄이 막 긍정적 정서에는 이거 저거 그게 있고 뭐 부정적 정서에는 이거가 있어라는 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지. 그냥 보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사랑, 오케이, 알아. 존경도 뭔지 알아. 예찬이? 근데 예찬은 개념이 뭐지? 그냥 찬양하는 거다. 감탄하고 이런 말이다 라는 개념을 알아준다던가 이것도 중요하고 뭐 환희, 동경, 희망, 기대 이런 것을 개념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 어떨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올까? 어떤 때에 화자의 정서가 존경이 나올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사랑, 이 사랑이 연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봄이 온 이 상황에 대한 사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각자 공부를 하라는 거지. 단순히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는 시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좀 그런 시들 얘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시가 있는지를 예시를 한번 살피면서 공부를 해보세요라는 겁니다. 자, 시적 화자의 정서의 특징 한번 볼까? 특징. 먼저 서정시. 얘들아, 서정시가 뭐야? 여기 나와 있지. 다른 시에 비해서 화자의 정서가 핵심 내용이 되는 갈래래. 자, 우리 왜 그 개념 정리 같은데 핵심 정리 이렇게 핵심 정리 자습서 같은데 보면은 갈래 땡땡 해가지고 뭐 서정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 여기에서 이 서정시는 정서야. 이 서정시 정의, 정서가 핵심 내용이 되는 갈래를 서정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를 보면은 반드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때 정서는 시의 주제가 되기도 한데 왜일까? 당연히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가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시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서정시는 특히나 화자의 정서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기서 이거를 막 줄치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서정시 안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 서정시를 볼 때는 화자의 정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필기해 놓고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넘어가 보자. 그래서 근데 이 정서가 서정시는 뭐 이런데 서정시 말고 또는 서정시 포함해서 한 작품 안에서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할 수 있대. 정서가 얘들아 너희도 생각해봐. 그냥 지금 당장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뭐 분필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했을 때 분필? 뭐 수업 들을 때는 좋아. 글씨가 잘 보이니까 좋아. 근데 분필을 털어야 돼. 그때는 싫어. 라는 정서가 두 가지로 나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 안에서도 이 정서가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처음에는 상황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해. 근데 중간쯤 되니까 싫은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마지막엔 다시 그래도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달리 먹어야지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 근데 얘들아 우리가 그 중에서도 지배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대. 비록 시인이 이렇게 쭉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시라는 것은 주제가 있잖아. 주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주된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 내용에 대해서 일관적인 태도를 가져야지 주제가 그럴듯하겠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주제에 대한 일관적인 정서가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래서 주된 정서, 지배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자, 여기까지 시적 화자의 정서 살펴봤어. 정서의 개념, 즉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기분을 가리킨다. 근데 이 시적 화자의 정서에는 시적 대상 또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다는 거. 그래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가 있다는 거. 서정수는 특히 그 중에서도 정서가 핵심 내용이 되는 갈래이기 때문에 시의 주제와도 연관이 깊어서 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리고 또 한 작품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할 수 있긴 한데, 그때 지배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적 화자의 정서 볼 때 살펴봤어. 다음으로 소재에 한번 넘어가 볼까? 얘들아, 소재가 뭐야, 소재? 소재는 여기 보면은 시를 창작하는데 바탕이 되는 모든 재료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막 그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아니면 영화 같은데 왜 소설가들이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원고지 또는 A4 용지에다가 막 글을 써. 글을 쓰더니 막 혼자 막 궁시렁궁시렁 대더니 막 구겨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그러면서 소재가 안 떠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때의 소재야. 뭐 시든 소설이든 무언가를 창작하는데 바탕이 되는 모든 재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바로 소재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개인적인 체험, 내가 뭐 어제 뭐 치킨을 먹은 것도 개인적 체험, 그걸로 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자연, 그냥 저기 멀리 먼 산을 봤는데 아 너무 아름답다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현상, 요새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 코로나에 대해서, 아니면 코로나로 지금 인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인생, 내가 뭐 그리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그동안 깨달은 게 있다면 그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며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재. 자, 얘들아, 이 많고 많은 소재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제재야. 자, 한 작품 안에 있는 다양한 소재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면은 너네가 잘 아는 시려나? 일단은 뭐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이라는 시 알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시 알지? 거기에서 핵심적인 제재가 무엇일까? 핵심적인 것. 여기서 갑자기 막 영변의 약산 뭐 아니면은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에서 말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진달래꽃이겠지, 당연히. 핵심되는 내용은. 이 진달래꽃을 통해서 이제 너가 가지만 나는 이 진달래꽃을 뿌리면서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소재는, 즉, 제재는 진달래꽃이라는 거야. 이렇게 작품 안에는 영변약사, 아니면 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이런 말들 중에서 소재는 굉장히 다양해. 이별도 핵심 제재가 될 수 있어. 자, 이렇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번 골라보자는 거지. 그게 바로 제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소재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까? 자, 소재는 얘들아, 함축적 의미를 지녀 지시적 의미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함축적 의미 쭉 읽어볼까? 시에서 쓰이는 주요 소재는 대체로 함축적 의미를 지니는데, 그렇지? 소재의 함축적 의미는 시 작품의 내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한번 볼게. 얘들아, 지시적 의미는 사전에 나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시에서 쓸 때는 지시적 의미가 아니라 함축적 의미가 쓰여. 왜냐하면은 얘들아, 시라는 것은 생각해봐. 내가 지시적 의미만으로 이렇게 쭉 글을 쓰다 보면 이거는 사전이 되는 거지. 각종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표현 방식, 아니면 형식, 다양한 이런 것들, 아니면 화자의 정서가 늘어나는 시를 쓰기에는 조금 지시적 의미를 쓰는 게 부적합하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함축적인 것. 함축이 뭐야? 그 안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함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나만의 뜻을 담고 있는 새로운 뜻을 담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시를 쓰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시적 표현이나 형식을 잘 활용해가지고 함축적 의미를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자, 구체적으로. 자, 시 작품의 내 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이 된다고 하는데 우물을 한번 볼게. 우물. 얘들아, 우물 뭐야? 우물은 사전적 의미는 물을 깃는 곳이야. 사전적 의미, 즉 지시적 의미. 근데 예를 들어서 우물이 윤동주 시인의 시에 나왔어.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물의 한 사나이가 뭐 아른거립니다 라는 말을 해. 그러면서 사나이가 슬퍼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때의 우물은 과연 물을 깃는 곳으로서의 의미일까? 아니야. 지금 한 사나이가 비치고 있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비치는 사나이가 귀신은 아닐 거야. 우물 속에서 살고 있는 귀신은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비치는 걸 거잖아. 즉, 여기에서는 나를 보면서, 우물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자아성찰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함축적 의미라는 거야. 자, 이 자아성찰 매개차는 물을 긋는 곳이라는 지시적 의미와 다르잖아. 근데 자기가 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 자아성찰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단 말이야. 그것도 아주 잘 쓰였어. 그렇기 때문에 함축적 의미를 담는 거고 이 우물은 하나의 소재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바로 내 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이 된다는 건데 내 외적 맥락, 내적 맥락은 뭐 시인 자체의 아니면 시 자체의 내용에 의해서 규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외적 맥락은 그런 거야. 이제 시적 상황, 시대 상황. 일제강점기에 윤동주는 이제 고뇌하는 지식인이었잖아. 그런 지식인의 모습에 의해서 이러한 시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윤동주의 똑같은 시를 읽어도 우물이라는 그 소재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 외적 맥락을 완전 싹 무시하고 한 사나이가 우물에 비친다는데 우물은 왜 거기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거야? 물을 길어 마시는 것 뿐인데 하면서 시의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내적 시 상황, 그리고 시가 쓰여진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시인의 그런 내용들을 이런 식의 시의 내적, 외적 맥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세 번째 한번 볼까?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공유된 것도 있고 시인이 개성적으로 창조해낸 것도 있대. 개성적으로 창조. 자, 이 소재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전승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창조해낼 수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비유, 상징, 뭐 역설, 반어 이런 거 쭉 배우다가 상징을 봤을 때 우리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잖아. 자, 예로부터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쓰인 거야. 이거는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공유된 거야. 비둘기가 만약에 시에 나타나 하얀 비둘기가 뭐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 총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소재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공유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시인이 개성적으로 창조해낸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물 같은 경우 아까 윤동주 시인의 우물은 자아성찰 매개체로 쓰였잖아. 예전부터 우물이 자아성찰 매개체로 쓰였냐? 집단적으로 계속 공유되어 내려왔냐?
그건 아니야. 우물이라는 소재를 윤동주 시인이 비친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아성찰 매개체로 개인이 창조해낸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냥 함축적 의미 단순히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시에서 왜 함축적 의미가 쓰이는가? 뭔가 시인이 개성적으로 창조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공유될 수도 있고 이 함축적 의미를 왜 파악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에서 소재가 그냥 단순히 지시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의 내적 맥락, 외적 맥락을 통해서 다양한 의미, 그 뭔가 이제 좀 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서 소재에 대해서 살펴봤어. 소재라는 것은 시를 창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모든 재료를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제재를 의미했다. 근데 이 소재는 함축적 의미가 쓰여 지시적 의미랑 다른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 작품의 내외적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함축적 의미는 집단적으로 공유될 수도 있고 시인이 개성적으로 창조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조와 태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들아 이거 쉽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돼. 어조 한번 보자. 어조. 말하는 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니면 말하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개념, 제재나 청자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목소리의 결이라고 얘기를 하네. 즉 여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 결국엔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독자에게 취하는 말투라고 생각하면 돼. 화자가 시 안에서 그냥 독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뭔가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상에 대해서 나열,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 대상이나 아니면 독자나 아니면 자기 자신 등등에 대해서 취하는 말투가 있을 거 아니야. 말투. 그 말투가 바로 어조라는 거야. 이 어조를 쓰는 이유, 아니 정정할게. 어조의 기능을 살펴볼게. 일단은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시가 굉장히 막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냥 뭐뭐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뭘 하자.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군인들이 쓰는 말투를 쓴다고 치자. 그럼 시의 분위기가 어떻겠어? 굉장히 뭔가 강한 분위기가 나겠지. 뭔가 어디론가 돌진해야 될 것 같고 막 달려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런 힘찬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시에서는 막 너무 슬퍼하는 분위기인 거야. 막 슬프대. 뭐뭐 하옵니다. 뭐 막 가슴이 아리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굉장히 애상적이고 뭔가 슬프고 이런 분위기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조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또 두 번째. 시적 화자의 정서, 아까 정서 배웠지, 감정, 그리고 시적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지금 여기 나오잖아.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독자에게 취하는 말투라 그랬지. 그래서 즉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정서 그리고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나요?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시의 주제가 파악 가능하다는 거지. 이 어조를 통해서 시의 주제가 비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종류 한번 볼까? 쉽지? 딱딱한, 부드러운, 딱딱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고, 냉정할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고, 직설적, 반어적, 명령, 부탁, 간청, 위로, 격려 등등의 이런 어조들이 있다는 거. 이건 그냥 종류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처럼 이러한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어조 살펴봤고 뒤에 태도 한번 보자. 태도, 개념, 대상에 대한 감정, 그리고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래. 자,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시적 대상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부정적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화자가 나는 얘가 좋아, 얘가 싫어, 그냥 그래, 아니면 아름다워, 막 이런 감정들을 비칠 거 아니야.
이 감정들을 쭉 나열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태도라는 거지.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얘기한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바라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심리적 자세 또는 대응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얘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쟤는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겉으로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대응 방식까지 시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 경우를 바로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종류로 감탄, 예찬, 반성, 성찰, 관조, 달괄. 관조는 그냥 그저 바라보는 거.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돼. 관조, 방관, 관조 뭐 이런 거지. 그냥 보는 거야. 달관은 초월했어. 그냥 이렇게 그래 산은 사리요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담담한 구도는 이제 도를 찾는 거. 그래서 이제 주로 종교적인 시에서 드러나고 냉소는 알지.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에 대해서 뭐 예찬하고 긍정적이게 여기에서 살얼이었다 이런 거. 긍정적 삶의 자세가 드러날 수도 있고 현실 극복 보통 이거는 일제강점기 의 시인들이 이제 독립을 바라면서 현실 극복의 시를 많이 썼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말 지금은 별로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라는 태도가 시에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야. 자, 얘들아. 태도 잘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조, 태도까지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시적 화자의 정서 살펴봤고 그리고 소재 살펴봤고 어조와 태도 살펴봤습니다. 얘들아. 요거 선생님이랑 필기한 거 잘 적어두고 복습까지 잘 하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